자,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실험 방법의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실험 보고서의 주제는 빛의 속도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공기 중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실험과 매질, 즉 물과 합성 수지 속의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복합적 실험입니다. 따라서 두 항목으로 나누어서 소제목을 붙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실험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공기 중 빛의 속도 측정은 오퍼레이팅 유닛이라는 빛이 나가고 들어오는 기구가 있는데요. 이 오퍼레이팅 유닛에서 나간 빛과 그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다시 오퍼레이팅 유닛으로 들어오는 빛 사이의 위상차를 통해서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매질 속의 빛의 속도 측정은 빛의 진행 경로에 물이나 합성수지를 놓았을 때 오퍼레이팅 유닛을 나가는 빛과 들어오는 빛의 위상차와 그것을 제거했을 때의 위상차를 통해서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공기 중 빛의 속도 실험의 모범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험 방법 작성법을 알아봅시다. 맨 처음에 실험 재료와 장비에 대해서 서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그림과 같은 공기 중 빛의 속도 실험 장치도라는 계략도를 아래에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피겨 1이라고 했는데요. 그림 1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래 그림을 짚으면서 하나하나 장비를 설명해 나갑니다. 피겨 1과 같이 오퍼레이팅 유닛 왼쪽에 오실로스코프라는 것은 위상차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팅 유닛의 오른쪽에 렌즈, 받침대, 거울을 차례로 배치하였다. 여기서는 지금 각각 기구의 용도를 설명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방금 설명했듯이 간략하게 덧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오퍼레이팅 유닛의 XY를 오실로스코프의 BNC 케이블로 연결한 뒤에 두 기구의 전원을 켰다. 세 번째, 오퍼레이팅 유닛에서 나온 빛과 거울에서 반사되는 들어가는 빛을 모으기 위해 피겨 1과 같이 오퍼레이팅 유닛 가까이에 볼록 렌즈를 설치하였다. 이처럼 피겨 1이라고 본문 중에서 짚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맥락을 잘 알 수 있게 되고 이해가 쉬워집니다. 이때 F는 50.1MHz인 빛을 사용하였다. 여기 F라는 약호가 처음 나오는데요. 약호는 처음 나올 때 그 의미를 밝혀줘야 합니다. 그래서 F는 진동수라고 밝혀졌죠.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진동수가 상수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정확한 실험을 위해 실험실에 불을 껐다. 네 번째, 빛이 광원에서 나와 렌즈를 통과해서 두 개의 거울에서 반사되어 다시 렌즈를 통과하여 리시버에 정확하게 도달하도록 렌즈와 거울의 위치를 조절하였다. 렌즈를 통과하지 않고 반사하는 빛이 있어서 이러한 반사 광선이 최소가 되게 렌즈를 잘 조절하였다. 밑에 그림에 보면 진한 실선 부분이 바로 지금 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오실로스코프의 XY 모드를 이용하여 페이즈를 조절하여 리사우즈 피겨가 직선이 되도록, 즉 나가는 빛과 들어오는 빛의 위상차가 0이 되도록 했다. 오실로스코프는 위상차를 측정하는 기구인데요. 위상차가 2분의 파이로 변할 때마다 직선 1으로 리사우즈 피겨의 모양이 변화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직선이 되도록, 즉 위상차가 0이 되도록 조정해서 그 위치를 A라고 일단 정해둡니다. 여섯 번째, 거울을 이동시켜 리사우즈 피겨가 직선과는 위상차가 2분의 파이 차이인 원형이 나타날 때의 거울의 위치 B를 측정하고 A와 B 사이 거리 델타 X를 측정하였다. 지금 처음에 위상차가 0인 지점, 즉 리사우즈 피겨가 직선이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아래 그림에서 실선 진한 부분이고요. 거울을 이동시켜서 위상차가 2분의 파이만큼 나는 부분, 즉
오실로스코프의 리사지 피겨가 원이 되는 지점을 찾아서 그 위치를 B라 하고 A와 B 사이 그 이동거리 델타 X를 정하는데요. 몇 번 반복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이때 델타 X는 75.8cm라고 여기서 그 측정한 값을 적어줍니다. 7번째 CL. CL은 뒤에 보면 빛의 속도라고 써졌죠. 처음 약호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밝혀준 것입니다. 빛의 속도는 8F 델타 X에 대입하여 공기 중 빛의 속도를 구하였다. 여기서 F는 상수로서 주어져 있었고 진동수 아까 50.1MHz라고 했죠. 델타 X는 위에서 75.8cm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빛의 속도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서론에서 그 이론 배경 설명할 때 도출 과정을 간략히 서술해 줄 수 있습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앞에 슬라이드를 나눠 가지고 보여드렸는데 공기 중 빛의 속도 실험의 방법 부분은 바로 이와 같은 식으로 작성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잘 작성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오류를 보이게 되는데요. 많이 그 실수하는 부분, 잘 작성하지 못하는 부분, 미숙한 부분을 유형을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실험이라는 것이 가설을 입증하는 과정이고 그때 반복하게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과정을 잘 서술해 주어야 하는데 학생들의 실험 보고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전체 과정을 서술한다는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행한 실험이라는 그 경험에 밀착된 그런 그 글이기 때문에 자신이 인상적으로 받아들인 부분 중심으로 파편적, 부분적으로 서술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독자로서는 이게 어떻게 된 실험인지 전체 진행 과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금방 얘기했듯이 전모를 밝혀준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겨나기도 하고요. 실험 보고서라는 것이 며칠 지난 후에, 실험을 수행한 후 며칠 지난 후에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험 노트를 정확히 작성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인상적으로 남은 경험만 서술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기 전에 실험 계획서를 잘 쓰고 실험하고 나서 바로 간략히 메모 상태로라도 실험 노트를 잘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서술하지 못한 경우가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 과정에서 장애나 문제점들을 이 방법 항목에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디스커션 항목에 써야 되죠. 그 다음에 표현면에서 주관적, 감정적, 또 지나치게 구어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실험 방법 항목이 기본적으로 객관적 서술 방식을 취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자,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광원에서 나온 빛이 디텍터로 잘 들어가도록 렌즈와 거울을 조정했다와 리사지 피겨가 직선이 될 때를 찾고 거울을 옮겨서 원이 되는 위치를 찾기로 했다. 이 두 부분만이 이 방법 항목 전체에서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는 계획에 불과하죠. 나머지는 전부 이제 그 과정상에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앞에 모범 사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글만 딱 봤을 때는 이 실험이 도대체 무슨 실험인지 알 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반드시 재료와 장비를 밝혀주고 그림을 보여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내용을 감을 잡을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순서대로 실험 행위를 잘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실험 행위들을 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신이 겪은 지엽적인 문제들은 잘 갈무리해서 만약에 중요하다면 디스커션 항목에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을 서술하지 못한 그러한 오류를 보여주는 그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방 얘기했듯이 나머지 대부분의 서술이 장애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은 빛이 잘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애인데요. 그로 인해서 오실로스코프의 리사즈 피겨가 직선에서 원으로 갈 때 이렇게 원으로 딱 모양이 잡히지 않고 타원형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모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여기서 서술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어려움들은 디스커션 항목에서 해결책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표현상의 문제입니다. 여기 처음에 힘들었다, 마지막에 아쉬웠다와 같은 감정적 표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래는 조언길이 많았던 거다, 완전 헛돌았다와 같은 굉장히 구어체 표현, 또 마지막에 완전 헛돌았다처럼 그 유행어들, 완전히를 한때 완전이라고 많이 표현했었죠. 이런 유행어를 쓴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많았던 거다의 거다, 것이다, 것을, 것과 관련해서 줄임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것은 유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본댓말을 써주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기 중 빛의 속도와 매질 속 빛의 속도, 빛의 속도 전체의 실험 방법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보여주는 오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비항목화입니다. 여기 보시면 1, 2, 3 번호를 붙여서 실험을 수행한 순서에 따라서 서술한 듯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수조와 합성수지의 길이를 측정하고 빛의 경로에 이것을 위치한다라고 해서 마치 이 실험이 수조와 합성수지 속의 빛의 속도 실험을 작성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글은 빛의 속도 실험 전체에 대한 방법 항목이거든요. 공기 중의 빛의 속도와 매질 속의 빛의 속도, 이 두 가지를 항목화해서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독자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공기 중 빛의 속도 실험이라고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비를 설명하고 실험 행위를 순서대로 작성하시고, 두 번째 매질 속 빛의 속도 실험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재료와 장비를 다시 서술해 주셔야 됩니다. 또 심지어는 계산 방법도 이게 완전히 다른데 계산 방법까지도 같이 섞어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것도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항목을 나누고 그 다음에 소제목을 붙여주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면에서 연결한다, 들어가게 한다, 관찰한다, 실험한다 라고 해서 현재형으로 서술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과거형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제를 혼용하는 시제 불일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형으로 서술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실험 보고서의 방법은 실험 계획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험을 수행한 후에 그 경험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속도 실험은 공기 중 빛의 속도 실험과 매질 속 빛의 속도 실험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제 전체 모범 사례를 한번 본다면 이런 식으로 공기 중 빛의 속도 실험, 그다음에 매질 속 빛의 속도 실험으로 나눠서 각각의 장비와 계략도를 쓰시고 실험 순서를 잘 밝혀주고 그 다음에 계산 방법까지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강의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나드 양식은 과학 분야의 통일된 문서 작성 형식입니다. 따라서 대학 교육 과정에서부터 정확히 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과학적 주장은 실험의 반복 가능성이 핵심이므로 실험 방법 항목을 정확히 일목요연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험 방법 항목은 첫째, 실험 재료와 장비, 실험 장치 개요도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실험 절차를 시간 순서에 따라 독자가 실험 과정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복잡한 실험이라면 항목을 나눠 설명해야 하는데요. 항목의 소제목을 달아야 합니다. 표현면에서는 주관적, 감정적 서술을 배제하고 객관적, 정량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실험 보고서의 실험 방법 항목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